판소리는 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한민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판소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인간의 보편적인 희노애락 생로병사처럼 인류가 갖고 있는 건 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판소리에 녹아들죠. 춘향이 몰라도 심청이 몰라도. 이번에 오늘 아침 신문에서 네. 그 광주 비엔날레라는 우리나라 네. 그 미술 전시의 그 외국 예술 감독이 네. 판소리처럼 누구나 경계 없이 목소리 내는 판을 펼치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멋지네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판소리를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이제 더군다나 미술 전시에 이렇게 판소리라는 용어를 쓰고 네. 또 사실 제목을 딱 보면서 판소리라는 이 어감이 주는 한국 사람들은 네. 뭐 굳이 배우지 않아도 네. DNA라 그럴까? 아, 그렇죠. 그럼 이런 경계 없이 목소리 내는 판을 만들겠다는 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소리라는 말이 약간 뭐 보통 명사처럼 네. 우리가 그냥 그 뭐 해방감 네. 뭐 이런 걸 주는 굉장히 네. 대중화된 언어이기도 한데 이 판소리 교수로서 판소리란 무엇인가? 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 것 같은. 네. 감히 요즘은 선생님한테. 근데 제가 그거 여쭤보고. 근데 너무 멋지네요, 이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 판소리란 용어 자체가 이제 저희가 보통 두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판 더하기 소리다. 그러니까 판은 공간, 열려있는 공간, 그 안에서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판소리 판 이러면은 판소리를 하는 판인데, 판소리 그러면 소리를 하는 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놀이를 하면 놀이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공간을 의미해요. 스테이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스테이지 개념으로서의 하나. 근데 판소리는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이 있는 통의 소리. 그걸 또 판소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 네, 그러니까 건선징악이 흥보가 같은 경우는 건선징악이 있고, 뭐 심청가, 예, 효도를 이제 하고 이런 얘기들이 처음부터 끝에서 어떻게 됐다. 맨 끝에 우리가 더질더질 이런 말로 하고 끝나거든요. 심청이가 태어나서부터 그런 시련을 겪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으로 이야기 처음부터 끝이 있는 스토리가 네, 서사가 스토리.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판소리라고 하죠. 예, 그리고 소리가 이제 중요한 건 소리인데요. 판노래, 우리가 노래는 가사와 음정 박자 어떤 규격화된 짜여진 걸 노래라고 하잖아요. 음표. 맞습니다. 소리는 훨씬 더 넓어요. 맞네. 사운드, 바람 소리, 물소리. 진동이잖아. 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게 소리죠. 거기에 이제 더 재밌는 건 가상의 소리까지, 귀신 소리. 춘향이가 옥중에서 자기가 이도령을 그리워하면서 할 때는 내일 이제 죽게 돼 있어요. 큰 칼을 쓰고 있는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두런두런 하는데 송웅록이라는 명창이 귀곡성을 만들었어요. 그럼 귀신 소리를 들었겠냐고요? 들었다는 거지. 그 명창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도 상상해서 도깨비 소리라든지 그렇게 인간이 상상해내는 소리까지를 모두 포함한 들을 수 있는 소리,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도 판소리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거죠. 야, 그러네.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이 해석하는 것만은 모든 것. 네, 네. 아니 우리 원래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들 때 네. 그 영어에는 없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소리, 네. 뭐 물소리 이런 걸 다 기록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잖아요. 색깔 자체도 빨갛다, 붉은족족하다, 붉은색하다, 느리끼리하다, 뭐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그러니까 소리라는 개념이 또 그렇게 들어가니까 네, 네. 굉장히 상상이 넓어지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민요도 창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 불려지는 노래를 통칭 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너 창 한번 해봐. 그럼 이게 판소리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민요를 해보라기도 하고 옛날에 또 창가라는 말도 썼거든요. 근데 판소리는 정말 특별하게 이거다. 판소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고유 명사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창은 일반론적인 얘기라면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장르로 묶여 있죠. 예.
그래서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악곡을 세 개를 꼽아요. 불교의 범패, 스님들이 신라시대부터 해오시던 범패, 예, 그다음에 이제 궁중에서 또 양반층들이 부르는 걸 정가라고 그러거든요. 가곡 가사 시조, 그다음에 판소리, 민간에서 불려지던 판소리, 이 세 개가 한국의 3대 성악곡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저희들이 알리고 있어요. 좀 이따 보면서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을 해도 네. 양해해 주신다면 편하게 하셔요. 그런 판소리라는 말을 그럼 명명하고 네. 만든 건 언제예요? 이 말이 나온 건? 그러니까 딱 그거를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춘향가의 유진환이라는 그 만화집 1700년 후반에 그때 거기에 춘향가가 되어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판소리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사? 네, 춘향가, 네. 한글로 써져 있었던 한문으로. 한문으로. 네. 칠원절구로 200구가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하니까 춘향가인데 명창들이 부르던 소리광대들이 부르는 그 이야기를 가사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이 된 거죠. 그게 판소리에 관한 최초의 문헌이 됐고, 네, 그 당시 이건 판소리다라고 얘기가 된 건 아닌데. 그런 내용들을 소리로 하고 있다라는 거가 그 책에 적혀지면서 그다음에 소리판, 판소리, 판노름 광대 이런 용어들이 막 쓰여졌고 그 좀 이후에 판소리 발생 훨씬 이후에 판소리란 말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기록으로 이거는 판소리로 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이런 일반 민중들 네. 속에서 불려지고, 그렇죠. 이렇게 전해지고. 네.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뭐 호남 쪽 지역 쪽으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더 들어야 되는데 딱 느낌이 와가지고 말씀드려요. 전라도권에서 이제 동편제, 서편제니 이런 말이 나오고 명창들이 다 전라도권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판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 충청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명창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귀명창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소리를 잘 듣는 분은 우린 귀명창이라고 하는데 이 귀명창은 함경도에 많으셨대요. 그래서 남도에서 소리를 배워서 함경도 가서 소리를 닦는다. 이렇게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가 판소리의 나라예요. 네. 권삼도, 충청도. 서편제니 하면은 네. 일정의 어떤 전라도 지역만 거기서 번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닌가. 전성기에 활동하던 명창들이 조금 남도 쪽에 계신 분들이 많긴 많아요. 숫자상으로 많았고, 음악적인 패턴이 지금처럼 된 거는 전라도의 음악권, 육자백이라든지 전라도의 무속음악, 시킨꽃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와 음악적인 특징이 비슷한 건 있지만, 충청도, 경기도 쪽에서 하는 이제 중고재라는 말을 써요. 중고재의 소리는 뭐가 감정이 막 슬프고 기쁘고가 아니라 약간 덤덤하게 부르는데 충청도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의 언어가 살아있는 판소리 명창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김창룡 명창이라든지 이동백 명창이라든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판소리의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 송웅록 명창이 이제 구례에서 나셨는데 동편제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실 동편제 서편제라는 건 소리꾼들이 했던 용어라기보다는 이론가들이 정리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나누고 또 사승관계를 가지고 나눴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눠서 자꾸 틀 안에 넣다 보니까 동편제는 A 스타일, 서편제는 B 스타일, 또 영화가 서편제가 나오니까 또 동편제에 대해서 이게 대칭되는 개념으로. 아니 그래서 이런 네. 사실 판소리는 우리 그 일반 이런 진짜 조선 만도에 살고 있는 네. 사람들이라면은 다 익숙한 건데. 네. 자꾸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 이게 뭐 굉장히 뭐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네.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어느 네. 순간 네. 그렇게 다가온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음담패설이 판소리 안에 있고 사회 풍자가 있고 탐관오리들을 이렇게 춘향이를 빌어서 어사출도하기 전에 보이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한 거잖아요. 네, 그냥. 이게 소위 뒷담화도 되고 우리도 앉아가지고 노래하듯이. 네, 네. 옛날에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민요도 부르고 무가도 부르고 이런 소리 붙이고 하면 그냥 뭐 사설처럼 네, 감정 실어서 한번 연극처럼 맞습니다. 뮤지컬처럼 네. 그렇게 한 건데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가사나 이런 거에 경계가 없었죠. 내가 부르고 싶으면 막 지어서 부르고 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부리오 이분을 제가 잘 모르지만
아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판소리가 갖고 있는 개방성, 그리고 이제 누구나 경계 없이라고 했다면, 판소리는 누구나 경계 없이 춘향이를 얘기할 수 있었고, 이도영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이야기가 그 고정화되고, 또 뭔가 더 의미 있는 얘기들, 양반들의 사대부적인, 유교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좀, 정형화되는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사대부들이 좋아하고 이제 대원군이 판소리를 좋아하면서 어전광대라는 말이 생기거든요. 운영궁에 이제 대원군이 사시면서 서양의 오페라 이제 귀족들 앞에서 네, 맞아요.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네. 궁정 전속 음악가들처럼 우리도 그래서 어전광대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직함을 받아요. 연속으로 이제 네. 궁정에서 하는 거 네, 사람이 네. 생기네요. 그리고 그게 명예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하층이잖아요. 저희 판소리 광대들은 그 계급사회에서, 계층사회에서는 아주 밑에였기 때문에 판소리를 통해서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통종대부라든지 송감찰, 명예직이긴 했지만 거기에 뭔가, 나도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뭔가 약간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명예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득음을 하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했던 명자도 있죠. 됐겠네. 그렇죠. 하나의 좌부로서 이제 네. 이거 하면은 그 왕 앞에서도 내가 네, 부를 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를 통해서 가능했었기 때문에 자율 경쟁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서 유파들이 정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반층들이 좋아하게 되면서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가사도 표현의 자유가 아무래도 어렵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탐관오리를 조금 더 우아하게 그래도 좀 감싸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당놀이 보면 이제 그 스님들을 막 비화시켜가지고 어떤 그 시대의 종교적인 문제도 다루고. B급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고급화돼야 되는 네, 네. 사설 틀리면 바로 혼나고, 자네 여기 틀렸네 이러면 고쳐서 불러야 되고, 그러면서 12바탕이 있었는데 뭐 가로지기 타령, 배비장전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야한 얘기들, 남녀 상열지사에 관한 내용들이 판소리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도태돼서 없어져 버렸죠. 그게 대략 언제쯤에 지금 일들인가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 네,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는 완전히 거의 음원으로만 조금씩 남아 있고요. 굉장히 빨리 도태됐습니다. 일제 때는 그걸 이렇게 판소리를 다 죽였나요? 일제 때 참 그게 이 아이러니인데요. 판소리가 이제 300년, 350년 이렇게 한다 쳐요. 그러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녹음이 안 되어 있으면. 근데 일제강점기 때 콜롬비아, 빅터 이런 데서 명창들이 소리를 잘하면 한국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걸 녹음을 해서 소리를 남긴 거예요. SP 유성기라고. 3분짜리 기술을 이제 일본을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명창들이 빅타 녹음실에 가서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 앞에서 춘향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노련니 그럼 막 떼차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다 있죠. 이 뒤에 여기 지금 복각돼 있는 게 폴리돌판 적벽가 이런 것들이 음성으로만. 음성으로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SP 유성기라는 거는 3분밖에 녹음이 안 돼요. 앞뒤로 3분씩. 그러니까 짧은 소리로 눈대목이라고 그래요. 그 제일 유명한 대목들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그걸 녹음을 하고 이렇게 이건 시리즈로 이 정정열, 이동백, 김창렬, 조학진, 양소연 이거는 일제 시대.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게 있네.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음향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녹음을 해봐라. 장사를 시킨 거죠 명창들을. 그래서 임방울 선생님의 쑥대머리라고 하는 음반은 뭐 그 당시 10만 장이 더 넘게 팔렸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좋아했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성기가 없는데 가진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음반 제작사가 돼서 판 거예요. 이익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화된 계기가 됐네. 그래서 창작하는 이제 약간 가요처럼 생기고 만담 이런 것들도 녹음을 많이 하고 이런 그 악기 산조라고 하는 그런 음악들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유성기 음반 목록이 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고음반이라고 해서 그걸 연구하고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각을 해서 이제 CD로 막 나왔었어요. 제가 한 90년대, 1990년대쯤에 고음반 연구회가 생기면서
이런 그 폴리돌뿐만 아니라 빅타, 콜롬비아 이런 거를 다 이제 모으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거를 이제 유성기 기계를 사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가사도 없으니까 막 이게 누구냐 막 서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판소리 민중들이 막 부르던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일제시대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판소리의 향유가 변했다고. 아, 그게 이제 서편제 영화에 그 협률사 여성국곡 이런 게 있다가 그러니까 판소리로 만 안 되니까 협률사라고 해서 창극이 시작됐어요. 창극을 하다가 이제 서양의 무대 공연이 들어오면서 뭐 밴드도 들어오고 연극도 들어오고 이런 조명 들어오고 영상 이제 이렇게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거죠. 공연 양상이. 그러면서 판소리가 빠지고 창극으로 하다가 이제 연극판에 영화 이런 쪽으로 가면서 완전히 이제 지금도 좀 그렇지만 판소리가 메인에서는 좀 빠지게 됐죠. 근대화 시대 근대가 되면서 약간 우리나라야 정말 토착적이고 토속적인 게 그 문화가 없어지면서 약간 암흑기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서편제 영화에 보면 거기에 이제 막 김명곤 아버지가, 그러니까 송화의 아버지가 막 이렇게 장에 가서 노래하는데 옆에서 막 쿵짝쿵짝 하면서 이렇게 북치고 막 마을에 장을 돌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연극 보러 와라. 영화 보러 와라. 막 그러니까 근데 판소리는 이제 마당에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장터에서. 그러다가 이거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송화를 공부시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대화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안타까운 게 그때 원형이 너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도 우리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 서양의 것이 좋다. 동경이 너무 그 시대의 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북장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피아노라든지 풍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훨씬 좀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인텔리가 되는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그걸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악인, 뭐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다 지하로 내려가면서 제대로 양지에서 전승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예술학교인 기생이라고 봐요. 기방에서 이런 그 시서와 춤, 가무악이 다 공부가 되는데 거기는 이제 폄하시켜 버렸어요. 교육제도라는 틀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또 뭐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영혼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에 권번, 기방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좀 안 좋게 되면서 기존에도 신분적으로도 약한 데 있었는데 근대화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거죠. 예, 그래도 옛날에는 권번도 1패, 2패, 3패 기생이 있어서 1패는 예술 교육을 제대로 시서화를 배우고 예인을 정말 종합예술, 예술 종합을 가르쳤던 그런 규모였다면 이제 막 섞여버리고 거기서 자존심을 지키고 이러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고 그러니까 남자 명창들이 사실 기방에서 스승 역할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젊고 이런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갖고 그러면서 월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르도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북에서는 전통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 의식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사가를 지신 박동실 명창이라든지 오태석, 정남이 이런 그러니까 소위 남한 사회에서 이 지도를 하던 그 많은 제자들을 키우던 선생님들이 조상선 선생님부터 다 해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일제시대 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던 게 분단이 되면서 다 이제 북한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는 사실 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없어졌는데, 그때 우리를 더 원형을 지키고 뭔가 교육을 해주셔야 될 스승님들이 때를 지어서 가버리시는 바람에 아무래도 공백이 있죠. 이제 그걸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또 다 채우고 그 선생님들만 계신 게 아니니까 남한에서도 다 이제 교육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렇게 같이 그 선생님들이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전통예술
예술을 빛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지금 그때 그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놓쳤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더 순수하게 지속이 됐을 텐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지금 몇 년 이 업에 종사하신 지가 한 33년. 그러니까 33년. 네, 네, 네. 33년. 그러면은 이제 90년대 초 네, 이 네. 정도인데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그러니까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고요. 뭐 어려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80년대, 86년도부터 이제 소리 시작해서 이제 저희 박송희 스승님 모시고 계속 소리 공부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네. 제가 이제 여쭙고 싶었던 거는 네. 그 판소리를 한다. 네. 그러면 뭐 먹고 살겠냐라든지. 저희는 기생되려고 그런 그러니까, 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가 이 전통 음악 교육이 그 당시에 궁중음악을 좀 많이 가르치던 학교가 국립국악고등학교라는 게 장충동에 있었어요. 그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를 해주고 학생들을 이제 국가에서 특수학교를 키웠던 거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도 네, 많이 뭐 민족음악을 그때 그래서 국보 만들고 문화재 정책 만들고 그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대학을 잘 간다 뭐 막 이러면서 저도 그러니까 국악고등학교 입학하면서 판소리를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 한 게 아니고, 예. 저도 솔직히 그냥 피아노 치면서 합창단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 당시에는 다 예. 일반적인 문화. 네. 예. 그래서 근데 저희는 집안이 워낙 진도에서 예, 그냥 고모들 오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가 판소리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조금 이렇게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학교 생활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건 그때 창작의 붐이 많이 일었어요. 마당놀이가 생기면서 그다음에 이제 창작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연변에서 악기 개량이 된 것들이 들어오고 판소리도 창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열사가라고 해서 이준 열사가 네, 열사가 유관순전 이런 소리들이 아예 불려지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꺼내지는데 그런 창작이 뚝 끊기다가 이제 서양의 것을 주제로 한 것 막 이런 것들로 갑자기 막 변해버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국악고등학교 있을 때? 아니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네. 그러니까 창작은 해야 되는데 창작의 흐름을 모르니까 그때 국악 가요라는 말을 써서 이제 이렇게 뭐 반주하면서 실내악단이 생기고 국악 가요를 부르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법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악기로 국악기로도 하긴 하는데 노래도 우리식으로 하는데 중간에 섞여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을 테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왜곡된 형태의 네, 왜곡이라고 하시면은 안 되고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현대화 그러니까 창작하는 과정에서 원래 원형 판소리도 원래는 창작이었죠. 계속 이제 소위 그걸 더듬이라고 더 넣다. 그 더듬이라는 게 생겨서 완성이 됐는데 거기서 또 창작을 해가고 있던 명창들이 이제 월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양의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던 그것이 교육 현장에 합쳐진 상태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니까 조금은 전통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성을 많이 놓치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선생님 말씀대로 뭐 왜곡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이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과도기에서 그래서 그때 그 명창들이 전통의 소재들을 갖고 창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당신네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이랬다면 지금 판소리의 레퍼토리도 되게 많아지고 그 동시대를 담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을 거다. 근데 요즘 근대의 젊은이들이 많이 해주고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문화라는 것도 네. 결국은 자기의 자존심, 네. 아까 이제 뭐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정신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게 뭐 한참 개발도상국 막 시작할 그렇죠. 때고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는 초콜릿 받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 미국 네. 뭐 네. 다 외국 제도 그걸 따라가게 급급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내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씨앗들은 애써
이거는 우리 보잘것없는 거야. 네, 이건 버려야 맞습니다. 되는 것들이야. 이게 맞아요. 뭐 지식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던 시절의 네. 산물이어서 그렇죠. 판소리만 그런 건 아닌 것 아니죠. 같은데. 똑같은 양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다른 양상이지. 사회 전반적인데 이제 제가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바닥에서 요때 요게 좀 살아 있었으면 이 선생님들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았었으면 그리고 우리가 저 주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뭔가 움직였더라면 지금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선생님의 그때 지금하고의 위상 네. 이렇게 판소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네.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시대가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좋아서 물론 시작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바보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니까 판소리만 보고 살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20년 전부터 강의 제목이 최수정의 판소리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 희망사항? 네, 희망사항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 오히려? 뭐냐면 판소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연대회라든지 뭐 어떤 제도 이런 것들에 지치면서 학생들이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인구 감소에 의한 것도 있지만 많이 줄었고 전통 판소리에 올인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트롯 붐이 이르면서 판소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서 하는데 저는 고맙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판소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트롯을 더 잘한다. 그리고 일반 이제 대중 관객들이 판소리 하면 이것도 잘해라고 굉장히 판소리 예술성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고맙죠. 판소리를 잘하면 트로트도 잘하고 다른 노래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을 응용해서 새로운 장르하고 접목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통을 지켜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 범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층이 나도 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만 해도 갔다가 온 애들이 많아요. 너무 저 입학할 때 이 친구는 정말 올인할 거야 라고 봤는데 저 좀 어렵고요. 그쪽에서도 자꾸 콜이 오고요. 그러니까 경연대회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이나 이런 데 전화가 와요. 저한테도 학생들 추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름아름 얘 이런 거 잘해요. 얘 이런 거 잘해. 그러니까 모이잖아요. 응시자들이 많아야 되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그래서 가서 해요. 지금도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텔레비전 보면 되게 반갑고 또 거기서 막 구음이라 그래갖고 우리 판소리에 있는 음악어법을 막 꺼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알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저는 이제 판소리 선생이다 보니까 이 판소리 쪽으로 와서 올인하면 정말 대명창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막 주변에서 그래. 우리 책 교수 구태의연해. 더 유연해져야 해. 거기서 저는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중화되고 그런 거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주제로 바리에이션을 시키는 거는 해내게 돼 있고 이게 인간의 욕망이죠. 창작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뭐 그것이 경제적이든 창작 욕구든 새로움을 향해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갈 건데 그러면 이 원래의 씨앗은 누가 지킬 것인가? 대한민국의 이 씨앗이 하버드에 가면 있대요. 어떤 것들은 지금 일본에 오히려 백제 씨앗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백제가. 우리는 계속 변화시켜서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죠. 누군가는 이것이 이 DNA가 바로 이거야 라고 꺼내줄 수 있는 어느 자리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럼 유형의 것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방가사유상 보고 싶으면 있다. 백자, 청자 이거는 어떤 거 뭐 다 있어요. 그래도 없어서 우리가 또 외국에 있던 걸 찾아오기도 했잖아요. 국보 반환 이런 운동도 하고. 무형의 것은 이러고 있다가 배가 다 갖고 있다가 어떤 명예 보유자 문화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다 없어져요. 그럼 이 녹음 들어서 안 되죠. 예. 그럼 우리는 뭘로 전승해야 되냐면 유전자로 그 호흡으로 도제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릎 꿇어서 무릎과 무릎을 대서 슬하의 자녀, 슬하의 제자예요. 그
하나의 시간 1분 1초가 쌓여서 그 선생님의 침을 먹고 소리를 한다 그래요. 노래를 침을 먹고 그걸 20년 이상씩 선생님한테 붙어서 평생을 시봉하면서, 그러니까 절의 스님들도 상자승으로 들어가서 득도한 스님이 될 때의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득음이 득자가 얻을 득자가 소리음인데 득도처럼 음으로 세상을 얻는 것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가 정말로 저의 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스승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고통스럽죠. 머무른 자리에서 또 새로움을 찾고 반복하고 그 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피나는 노력이 사람으로 긴 시간 동안 이어져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녹음기가 있고 다른 걸 하다 보니 분산이 돼서 순수한 이 오리지널의 판소리, 이것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유지가 될 거냐.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소위 득음을 하는 명창이 나와야 판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득음은 스승한테 그 판소리를 올곧게 배우고, 제가 그래, 판소리 한 사람의 일생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뭐 100년으로 잡으면 안 되지만 한 60년, 70년으로 잡으면 20년 넘게 배우고 10년을 독공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가르치고 알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해진 거야. 이 20년을 지독하게 공부를 하고 스승님께 배우고 10년 이상을 스스로 독공을 들어가서 피나게 공부를 해야 30년을 공부를 해야 얻어지는 건데 어떻게 30년을 학습을 하겠습니까? 저도 학위 받고 학교 다녔지만 학교 다니면 다른 거 선생님 무릎 앞에 어떻게 붙어 있어요. 학교 가서 자습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하잖아요. 이런 제도가 이미 예전에 도제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이 현실에서 이런 득음한 명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데, 이 득음한 명창을 만들기 위한 수련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은 강요할 수도 없고 세상은 더 빨리 변하는 걸 요구해요. 저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거를 못 느끼면. 원래 질문은 국악의 전성기, 제가 원래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한테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느낌에 요즘 국악이 이제 무르익어서 전성기가 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으시나요라는 그거에 연장선상에서 여쭙는 건데 그게 아니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날치 밴드나 지금 우리 뭐 악당광칠이나 노래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 국악에 있죠. 지금 대중화해서 많이 청년들이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K컬처, 지금 K컬처라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저는 이제 외국에 가서 많이 공연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도 이제 막 보면 중동만 해도 중동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K-팝이죠. K-팝인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K-컬처로 가야 된다. 우리의 전통까지도 거기에 희망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장르로 가는 거에는 오케이. 그리고 좋다, 지금 대중화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고 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는 게 될 거다라고 확신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세계 운이 우리 그 탄호 대종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문화로 인류를 지도하는 나라가 한국인이 된다. 한국이고 한국인이다. 김구 선생님도 그렇죠. 네. 그게 저는 선각자들은 문화가 세계를 움직이고 힘이 된다라는 거를 이미 다 얘기했고, 저는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AI가 공격을 해도 저는 좀 되게 좀 절대 AI가 못하죠. 네, AI가 못하죠. 막 믹싱을 해내도 최수정의 거는 못하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붐을 타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리고 잘 되리라 믿고 저도 일조해야죠. 할 겁니다. 다만 이 원형을 지키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인간문화재 제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큰 힘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의식, 이 뿌리를 지켜야 되고 판소리의 원형이 무엇인가, 득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소리꾼을 만들어야 전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그 판소리의 원형은 이제 얼핏 아주 제가 부족하지만 새삼스럽게 이렇게 아주 모르다가 이제 선생님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득음의 경지라는 건 뭔가요? 죄송하지만. 그게 이제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큰 스님께 네. 득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똑같은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를 하면 좀 깨달음. 네, 도를 하십니까? 그런 무슨 뭐지? 그거 뭐 도노돈수나 네네네 쌍호 뭐 도노 점수니 뭐 해가지고 깨달음이 뭐 단박에 오냐 천천히. 뭐 이런 뭐 게 수레바퀴가 어떤 거도냐 머리와 지식의 세계. 근데 음의 세계는 어떤 건가요? 득음이라는 경지가. 그러니까 아까 독공이라는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감히 참 이런 질문 아니 저는 질문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독공이다 득음이다 이런 말을 누가 알겠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궁금하지도 않아요. 프리마돈나 이런 말은 더 좋지만 폭포수 아래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뭘 맞습니다. 음을 뭐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네, 똥물 먹고 막 이러면서 막 여기 피가 토해야 되고 맞아요. 이걸 제가 이제 득음만 먼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득음은 제가 이제 득도하고 같이 비견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득음의 경지라는 그런데 거. 내 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오히려 그렇죠. 소리하는 사람은 알 것 같아요. 득음이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선수들끼리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근데 득음했다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음한 게 뭔지 모르는데 가고 있다고요. 계속 아주 미세하게 찾아가지는 저 점이 보여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음역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소리를 다 낼 수 있는 것. 높은 소리, 낮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목소리에 한 소리에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현상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 가사가 담고 있는 가사의 뜻을 그걸 이면이래. 속리자의 면면자인데 그 속의 내용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부르는가. 텍스트적인 거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이러면 명창이다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득음을 한 게 아니냐. 이 사설과 음의 고저장단을 다 자유롭게 내가 내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또 역할도 우리는 남자 여자 아기부터 노인부터 군인부터 직함도 다양한 판소리 오바탕만 봐도 춘향이부터 심청이 아기 때부터 태어나는 깐난쟁이부터 이런 게 모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귀신 소리까지. 네, 그걸 내가 표현하고 싶은 목소리로 다 한다. 슬픈 계면조, 당당한 우조, 평조 이런 거를 다 맞춰서 부른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걸 득음했다라고 말해야 해요. 말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제가 득음은 뭔지 몰라요. 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그런 조건에 저를 막 비춰보는 건 나 대통령상 받았고 20년 배웠고 교수고 뭐 박사학위도 받았고 제자도 많고 그러나 이면은 책도 쓰고 이면도 뭐 막 생각했고 그럼 그렇다고 고저장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로 갔으니까 뭐 왔나? 절대 동의 못해요. 그거는 다 그냥 라이센스 자격증에 불과한 것이고 하면 할수록 내 목소리 하나 여기서 이게 뭐지? 그 환희심이 목소리 하나에서 나오는데 그 새소리일 때가 있고 물소리일 때가 있고 춘향이의 한탄일 때가 있고 이거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득음이라는 말은 존재합니다. 예술가에는 득음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재단이 무례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감히 비유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글을 쓰는 사람 입장으로 어떤 경지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예를 들면 노벨 문학상이나 뭐 그런 거 어떤 우리가 세속의 잣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고 뭔가 내 생각을 정밀하게 분석적이기도 하면서 문학적인 그런 경지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내가 과연 그리고 내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가 그거인 것 같지만 내가 과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게 있나? 없잖아요. 글도 사실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마 요리하시는 분도 그럴 거고 뭐 건축 뭐 뭐든지 저는 다 이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똑같은데 판소리는 맨날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래. 엄마는 흥보가만 제가 이제 흥보가 이수자인데 우리 선생님이 사랑하시던 우리 박록주 선생님, 박송희 선생님 이렇게 3대를 제가 같이
그 흥보가를 30년을 맨날 부르니까 애가 태어나기 뱃속에서부터 듣던 흥보가를 지금까지 들어요. 29살인데. 진짜 여쭙고 싶었어요. 네. 판소리라는 게 딱 정해 몇 가지가 있잖아. 그냥 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네. 수군가. 계속 똑같은 노래 반복인데. 네. 그런데 거기서.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제 김영창들은 최수정이 작년 소리 다르고 올해 소리 다르다 이래요. 그거를 나중에, 얘기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죠. 저는 나중에 그 귀명창의 존재들에 대해서도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명창이 없으면 판소리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지금 득음 얘기하다가 다시 네. 해도 되나? 네. 귀명창 얘기, 귀명창이라는 게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 매니아들도 어떤 오디오에 어떤 그 뭐 녹음실에 이 마리아 칼라스가 살이 쪘을 때 네. 빨랐을 때 있지. 노르마에 카스타디바가 어땠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호흡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김영창들은 판소리가 추구하는 음정, 감정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핸들링하면서 식임새라고 하는 꾸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종종 김연아 씨가 음반 위에서 막 돌잖아요. 그런데 스핀을 몇 번을 했냐, 점프가 어떻게 됐냐, 완성도라고 점수를 주잖아요. 판소리에도 식임새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따라가면서 같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얼씨고 그 자리에. 그러게 공연장이 그렇더라고. 네. 네. 그거를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빨강색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게 빨강을 깃발을 들었는데 얼씨구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빨강으로 못 가고 지금 붉은 핑크밖에 못 갔는데 얼씨구 하란 말이야, 빨개지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끌어내요. 그게 판소리의 독특한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런 하나가 되는 거 감격하고. 그분들이 입만 안 떨어져서 그렇지 귀로는 몇 바탕씩 다 불러요. 그게 많았을 때가 판소리 전성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전성기, 네, 조선 그때 후기에. 근데 사실 좀 안타깝지만 지금 귀명창들이 많이 없지 않나요? 김영창들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런 종로에 어르신들이 북방이라고 그래갖고 북을 하나씩 놓고 막 치세요. 북방? 북을 놓고 소리방이라고 해도 소리북을 우리 PC방 뭐 이러던 그런 걸 맞아요. 방이요. 기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어요. 북을 치러 뭐 고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전문 고수가 아니라 한량 고수라 그래요. 한량북이라 그래. 그분들이 이제 우리 같이 소리 공부하는 애들을 네 노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24시간 20년 30년을 판소리를 들어가지고 다 깨고 계세요. 우리 명창들의 인간사까지 다 아세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당신 애들이 북을 한꺼번에 치기도 하고 한 10분씩 논아서 해요. 그럼 이제 내가 들어가서 쫙 몇 시간을 불러요. 그러면은 평가를 해요. 대놓고는 못하고 어디가 부족하면 아이고 더 살아야 될 텐데. 어느 날 제가 사철가라는 노래에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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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하는 노래가 있어요.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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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했더니 아이고 우리 저기 최수정이가 소리가 잘하지 소리 잘하지 목도 좋고 근데 세워라가 아니요. 왜요? 했더니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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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감정이 전해지지. 어떻게 똑같이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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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확실히 다르네. 예,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고 내가 뭘 못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자네는 서름을 더 느껴야 해요. 어리니까 이제 대학생 막 이러니까. 세월에 담긴 네, 그 네. 시간과 그 고통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 벌써 산전, 수전, 우주전 다 지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갖는 의미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는 이 판소리는 신동이라는 개념이 좀 맞지 않아요. 그러네. 네, 국악 신동은 이제 우리가 외국의 문화는 신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서 자랑스러워하지만 결국은 그 음악의 완성은 삶을 살아서 알아지는 삶의 무게와 이 판소리가 갖고 있는 예술의 무게가 만났을 때 합이 돼서 그걸 듣는 관객이 합이 돼서 얼씨구 할 때 네 감정 내 감정 인간이 갖는 그게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런 문화가 네. 우리나라 그런
그야말로 아주 탄탄한 네. 저변에 네. 이 대중들이 항의하고 소비했던 문화가 있었다는 게 놀랍고 네, 네. 일단 그 귀명창이라는 말도 이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말이. 우리는 이게 명창이고 귀명창이라는 말이 어떻게 그럼 이게 부르는 사람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네, 거잖아. 네, 듣는 네.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걸 그렇죠. 또 동등하게 맞아요. 해줬다는 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되는 거야. 예, 판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에 뭐 3년째 뭐 관객 무대 뭐 이랬지만 이 관객을 완전히 다 네. 주인공의 반열에 네. 올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판소리에만 있는 개념이죠.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외국 지금은요. 그 취임새를 막 하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생각해. 예, 예. 이제 나 상대화되는 객관화되는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동등한 반열에 이건 그럼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박수는 박수는 판소리를 듣는데 분산시켜요. 가사 같은 게 전달이 안 돼요. 아. 끝나고 박수 치는 건 괜찮지만 중간에 박수를 노래가 치면- 박수 안 쳐요. 취임새를 넣는다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취임새꾼이 좋은 분들이 오면 판소리판이 신이 확 살아요. 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흥보가 완창 음반을 내면서 취임새가 너무 좋아서 음반을 냈어요. 그 관객에 얼씨고 들어오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 소리보다도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취임새를 잘해주지? 그리고 정말 그 시간 그 리얼타임에 완전한 집중이네. 네, 네, 이 같이 한다는 네, 게. 네. 그렇구나. 예를 들면 아까 득음 얘기로 네, 하면은 마리아 칼라스 같은 경우는 득음한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마리아 카라스 소리를 대표적으로 굉장히 언뜻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을 득음이라고 쓰죠. 할 때. 통성. 판소리도 통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통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벨칸토를 이제 두성, 흉성 쓰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 칼라스는 저하고 똑같이 판소리 발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돌려서 내는데 허리하고 뒤꿈치부터 그대로 올려서 저희는 이 머리를 안 쓰고 입으로만 내는 건데 돌려서 그렇지 허리에 단전에 밀어갖고 하는 그 통성 발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저음을 우리 같이 못 내는 거죠. 왜냐면 그 두성을 쓰다 보면 그래서 그 소프라노 메조 엘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이 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역대를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판소리를 했다면 중저음도 충분히 잘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쭙냐면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몰라가지고. 아니 저는 판소리라도 안 되면 마리아 칼라스 파바로티 소리 듣거든요. 일부러 막 이러고 해보는 거야. 저 발성 좋은데? 우리 두성하고 비슷하다. 새소리가 하는 거 비슷하네. 바람은 우르르 막 이러면서 해요. 그 노래가 너무 좋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멜라니 샤프카라고 더 세스틱 너무 좋죠. 다음 저도 좀 알아주세요. 아니.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꾸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만의 것의 장점 그리고 진짜 우리만의 것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더 끌어내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외국의 그런 유명한 성악가들의 발성하고 이런 거랑 비교해서 그러면 득음이라는 게 판소리만의 경지는 아닐 것이다.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곡을 따지면 저희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갖고 있어요. 이 텍스트가. 4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뭐 5시간. 그걸 이제 오바탕을 다 하거나 이러면은 막 대단한 거죠. 근데 이런 노래를 길게 그렇게 계속 부를 수 있다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판소리가. 너무 하드코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8시간을. 진짜 놀랬습니다. 암기력과 이런 집중, 그 노래 힘과, 자체.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하듯이 소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소리의 그 본질은 말하듯이. 맞습니다. 글도 사실 말하기로 써야 되거든요. 잘 쓰는 글은. 말하듯이. 그럼 오페라나 이런 건 말하듯이가 아니잖아요. 왠지 좀 부자연스럽죠. 말하는 목소리 아니죠. 우리 이제 서양 성악하시는 선생님들, 저도 성악을 좀 어렸을 때 했는데 그렇게 발성하면 안 되죠. 말하듯이 하면 오히려 성대를 상하니까 띄워서 말씀하신다고요. 가볍게. 근데 판소리는 말하는 데에서 강조해서 다이나믹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시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걸 통성으로 거기에 말하는 거에서 더 크게 얼마든지 작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와 맞지 않으면 어색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 아까 소리라는 개념도 너무 다가왔는데 판소리적 상상력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어떤 이 어떤 예술이지만 적극적으로 관객하고 일체가 돼야 되는 거. 네. 그러는 눈으로 보는 예술가, 그런
무대를 가져야 되는 예술가가 보는 세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또 일방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네, 네. 항상 그 어떤 소통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감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뭔가 판소리를 하는 분의 어떤 인생을 보는 눈이 분명히 전 다를 거다. 그 폭이나 네. 그런 점에서 뭔가 매력이 더 이쪽에 있다 이런 네. 느낌을 가진 적이 있나요? 이제 판소리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아까 성악도 있고 뭐 이런 장르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가 선생님 질문에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예, 그냥 예. 막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옛날 건데 제 가슴 속에는 현재예요. 모든 이야기가 춘향이가 흥부가 심청이가 조조가 다 과거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상상이던 허구던 사실이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 다 존재해. 예, 남녀간의 사랑이 이야기가 뭐 있고 오페라도 다 있잖아요. 조조가 그 군사들을 다 죽였지만 우리도 지금 동시대에서도 군대 가기 싫은 애들 가서 그러고 전쟁터 나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꼬셔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권력에 의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지정에 놓여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형님한테 쫓겨났는데 나는 자식들은 많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내가 매라도 매품이라도 팔아서 먹여 살려야 되겠다. 지금 투잡 쓰리잡 하는 가장들이 그런 삶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로또를 꿈꾸잖아요. 흥보도 박 타면서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은근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인간 군상과 삶의 모든 게 다 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하고 그 효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청이는 몸을 던졌지만 우리가 또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모시고 가서 계속 전화하고 어떻게든 이 정말 인간이 사는 이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인 것 그렇지만 우리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갖는 보편적 가치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지 못하면 내가 부르는 노래는 과거의 노래다. 그럼 위로가 되나요? 너무너무 크죠. 위로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종교라고 말씀드리는 게 힐링이 되고 또 제가 가서 노래가 다 똑같지 않은 건 어린이들 앞에서 부를 때가 있고 할머니들 앞에서 할아버지 아니면 정말 귀명창들 듣는 이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이 텍스트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부르는 감정이 계속 변해요. 똑같은 가난 타령을 부르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 노래 조심스럽지. 그러니까 이 감정을 같이 공유해야 공유하면서 또 내 감정이 더 도드라지지 않고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분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싶어 할 때 내가 더 은근보화를 쏟아지고 돈과 쌀을 줘서 빌딩 사라 그러고 그래서 애들 학자금 다 가져가시라 그러고 제가 막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판소리가 흥부 놀부의 이야기가 걔네들의 그분 옛날의 이야기 아니야. 우리 들어서 로또에서 나와서 그러네. 네, 여기 앉아 있는 몇백 명의 관객들에게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기쁨, 희망 이걸 주는 게 판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이 저도 힘들고 개인적으로 또 예술이 안 될 때 되게 막막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또 내 소리를 듣고 감동받았어. 뭐 이런 이야기가 참 좋았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이 소명이 이런 거다. 나의 수련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냐 소승불교냐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그럼 대승적 차원에서 본다면 자꾸 꺼내놓고 소통하고 하는 게 맞고 득음의 경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수련하고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만 하면 또 내 스스로를 나를 막 올가매거든요. 이런 데서 이런 갈등들을 깨고 나오고 또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운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리니까 완전 인문학인 것 같아. 아, 그래요? 말로. 네, 맞습니다. 네. 삶의 거기에 모든 어떤 정수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고. 네, 맞습니다.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주제로 할 수 있는 노래는 판소리만 부르면 다 돼요. 그러네. 생로병사 희로애락 다 있습니다. 딱히 무슨 뭐 흥보거나 심청하는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가 뭐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해서 그걸 그냥 거기 음률을 넣고 그냥 뭐 내 마음이 뭐 이런
이런 것도 판소리가 될 수가 그럼요. 있는 거네. 네. 그래서 다 옛날에는 초상집에 가서도요 창을 했어요. 그냥 운 게 아니라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쩌고 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상여소리 아니겠어요?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 날이나 일러주어. 그 판소리도 하고. 근데 인간이 그런 것들을 감정을 분출하는 게 굉장히 이게 좋죠. 치유가 되잖아요. 그럼요. 정화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판소리 미학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국문학 하는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판소리도 못 하시면서 무슨 그렇게 판소리를 많은 책을 쓰셨지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판소리를 공부하러 오신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진짜 판소리 대가 연구자셨어요, 다. 소리를 배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 선생님들이 이런 걸 공부를 하셨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국문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판소리가 갖고 있는 거를 풀어내도 끝이 없으시대요. 아니, 지금 딱 들어보니까 우울증 치료에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기의 그런 그걸 막 토로하면 네. 이게 풀리잖아. 그 그러니까. 뇌과학을 공부하는 분이 저한테 판소리를 배웠는데요. 뇌가 안 늙게 하려면 외국어를 배우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거, 어색한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해야 된대요. 근데 판소리는 우리한테 외국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사도 그러고. 근데 노래도 외국어라는 거야. 불러본 적이 없고. 근데 심지어 곡조가 있어. 그래서 밖으로 소리를 내야 된대요. 그 외국어를 해도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고 움직이면서 뭔가 크고 작고 이런 변화를 주는 게 노인 어르신들한테 이 판소리를 가르치는 글쎄, 거는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밑에서부터 확 올라오는 네, 거를 단전에 토로하잖아. 힘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해소가 되겠어. 소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울증 치료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무대에 쓰고 싶어서 또 무대에 씀으로써 자아실현. 어렸을 때는 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장식품이 저보다 더 많아요. 그런 분들. 한복도 더 이쁘게 입으시고 저는 근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생기고 또 자기 스스로를 돋보이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이건 또 뭐 하여튼 성악을 배우면 같이 합창을 하거나 이런 뭐 단독으로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그 혼자서 네. 이런 다종다양한 또 북도 치잖아요. 북도 치고 아유 저도 좀 아니 저도 사실 좀 기회가 있으면 배워보고 싶은 분야예요. 네, 판소리. 네. 그러니까 많이 다 할 필요는 없이 약간 슬픈 노래, 기쁜 노래, 막 그런 거 몇 개만 해서 그냥 제가 이래요. 어른들한테 가르쳐 드릴 때 이랬어. 무대에 서서 돈 버실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등산 가셔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봄에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이러면서 내 감정을 이 자연에 표현하시면 그거 누가 곡조를 물어봅니까? 맞아. 어디서 배웠냐고, 대학은 어디 나왔냐고 물어봐요. 대통령상 받았냐고 물어보지 않는다. 자연을 향해서 내 마음을 그냥 꺼내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산에 보이는 정경이 다 바뀌잖아요.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은 이래요. 여름은 녹음방수 승하시야. 이 풀들이 꽃보다 아름다워서 꽃을 이겨요. 겨울은 이 낙목한채 찬바람에 백설이 불었는데 월백설백 천지백원이 달이 하얗고 눈이 하얗고 천지가 하얗는데 그것이 바로 백발의 벗이로구나. 이렇게 겨울을 노래했어요. 그러면 생로병사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왔는데 이 자연이 겨울에 눈이 왔어. 그래 참 슬프다. 눈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인간이 변한 이 머리가 휘어지면 우리도 좀 쓸쓸하잖아요. 그런 흰머리가 내 자연의 일부야. 무라일체. 내가 자연이야. 결국 이건 도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이거는 그냥 월백, 설백, 천지백원이 모두가 백발의 벗이로구나. 이게 아니라 월백, 설백, 천지백원이 모두 너와 내가 모두가 백발의 벗이로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대화를 풍성하게 할 것 같아요. 네, 만약 내가 네. 이런 어떤 소절이라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네. 그냥 이렇게 노래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보통 시조하시는 어. 분들이 시한소 이렇게 식사 시간에도 그러니까, 건배사 막 같은 거 울고, 읊어주시야. 그러면 우리가 너무 감동받잖아요. 멋스럽잖아요. 저는 그때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가사를 하나 이렇게 읊어주고 짧게. 완전히 막 대화에 그냥 그 뭐랄까 재밌는 막 자리에 저를 풍성한 초대하세요. 에너지. 귀하신 분이어가지고 아 진짜 매번 초대하고 싶은데. 네, 아 같이 하시죠. 진짜. 아, 재밌다. 세계 판소리 협회? 네. 이거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창극단이나 뭐 관현악단 갈 데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앙상블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또 창작 활동을 하고 그 원형 판소리와 창작 판소리 또 이런 세상과 소통하는 어떤 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뭐 국악협회 판소리 보조대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원래 오래돼 가지고 연세 드신 선생님들 명창 선생님들이 모여 계시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접근하기가 저부터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을 가서 보니까 지금 케이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팝 때문에 그냥 온 나라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한국 말을 하고 아 그래. 그리고 세계 태권도 연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태권도도 모여서 하는데 말이야. 우리도 이건 예술이고 더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 판소리, 그러니까 세계 소리가 아니라 세계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을 태권도처럼 태권도도 뭐 운동 이렇게 안 하고 딱 태권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다 태권도 하듯이 우리 이 판소리를 외국 사람들이 그건 판소리야라고 말할 수 있게끔 그래서 WPA 월드 판소리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영어로 하면 월드 판소리. 그래서 세계 판소리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 야심찬 이 계획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회에 가입을 해서 지금 세종학당에 제가 가서 보면 세종학당에 한국어를 배우는 붐이 일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2 외국어가 한국어예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취업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갔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듯이 판소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어 하나도 몰라도. 한국말들을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근데 어려요. 젊어요. 근데 선생님들이에요. 거기에 오신 분이. 제가 초대돼서 가서 딱 느낀 게, 세종학당에 들러붙어서 판소리, 한글을 배운 사람들에게 소리를 가르치자. 민요, 판소리, 뭐 이런 우리 전통 노래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글을 배우고 나면 그 나라 문화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구가 노래예요. 문화. 그럼 악기가 필요 없는 게 목소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음이 잘 맞고 안 맞아도 아리랑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판소리의 몇 대목을 표준 교환으로 삼아서 가르친다. 그래서 표준 교환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소리 보급의 어떤 전진 기지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판소리 세계 판소리 협회는 정해진 교재를 가지고 판소리를 전공한 사람이 해외에 가서 교육하고 교육한 사람이 다시 한국에 와서 같이 총 걸기를 하는 거죠. 판소리 부르기. 전 세계인의 판소리 부르는 날 뭐 이런 걸 해서 그래서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남원 국악의 성지도 가고 전주 세계소리 축제도 가서 보고 대사습도 가고 그래서 흑인 백인 우리 다 모여서 한복 입고 한옥에 가서 밥도 먹고 또 이런 꿈이 있어요. 야 엄청난. 아니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마포로르 이 친구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4학년 됐네요. 4학년?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와서. 아니 이런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또 왔어요. 빅토린이라고 요번에 1학년 또 왔어요. 아니 근데 언뜻 우리가 이런 판소리는 뭐 한국 사람들의 한의 정서다 이러는데 이런 걸 아나? 근데 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고정관념이지만 근데 참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할 얘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아까 이 한의 얘기를 사람들은 이 한이 가난함, 슬픔, 아픔, 경험에서 한민족의 슬픈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판소리꾼에서의 한은 공부를 하면서 쌓이는 한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불러도 모르겠는 목소리가 나. 써도 안 되는.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한인 거예요. 자기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슬픔.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데서 얻는 무거움. 그건 에브리바디. 그러니까. 예, 삶이 다. 그 한국인이 한이라고요. 한국인이 판소리에 한국이 판소리. 그것도 고정관념. 네, 판소리는 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한민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판소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인간의 보편적인 희노애락 생로병사처럼 이 한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한이 아니라 인류가 갖고 있는 건 한이에요. 그런 거를 직접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게 판소리에 녹아들죠. 춘향이 몰라도 심청이 몰라도 네. 그 안에 있는. 그리고 이런 한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몰라도 노래의 곡조 자체가 슬픈 노래, 우리 메이저 마이너 있는 것처럼 그거에 이 가사와 붙어 있는 거를 하다 보면 한국어를 특히 좀 아는 친구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참 작곡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또 약간 마지막 이제 질문일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시간 제한이. 그래요? 있어요, 벌써. 요새는 필름도 아니어서 괜찮던데. 요새는 그냥. 일단은 네. 뭐랄까 이거 뭐 달라이라마가 얘기했던 거라고 들었는데. 네. 이 친절이 종교다. 따뜻함이 종교다. 네, 네. 뭐 유난한 게 아니다. 종교라는 게 무슨 뭐 사랑이나 이런 우리가 뭐 보통 성스러운 경지라서 저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네, 가장 네. 중요한 게 과연 뭘까? 네. 내 안에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네. 따뜻한 에너지, 사랑의 네. 에너지. 네. 뭐 그런 사랑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근데 선생님을 보면 네. 굉장히 그런 게 느껴져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물론 근데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호남 분들, 그러니까 호남에 이렇게 좀 정스러운 거? 말 한마디라도 네, 네. 뭐 아까 뭐 야야라든지 굉장히 친근감 있게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네. 밀도가. 네. 요즘은 이제 너무 뭐 사회가 맞아요. 그런 걸 뭐 되게 쿨하게 하는 게 네, 예의라고 네, 해서 네, 네. 끊어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로 간에 불신도 크고 네. 상처도 많이 받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우리가 조심스럽지. 회복해야 될 가치가 저는 이 친절이나 따뜻함인 것 같은데 네. 이 판소리를 하셔서 그런 건가 굉장히 그래서 선생님의 그 에너지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이게 무슨 판소리가 주는 그런 게 있나요? 이 문학적 에너지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꼭 질문을 주시는 게 아까부터 제가 어제 이제 다음 주에 국악방송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이게 자료가 쭉 왔는데 우리 스승님께 이제 스승의 날 기념으로 미리 이제 녹화를 하는데 스승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선생님은 이제 참 양과 음이 있다면 음을 바라봐 주시는 분이셨다. 음을 바라봐 주시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거? 네, 우리 선생님은 그냥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했고 문화재도 되셨지만 너무 삶이 어려웠던 정말 그 27년생이시니까 그리고 화려한 예술가가 아니라 친절한 어머니 또 진지한 교육자 이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신 어르신이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딱 공연장에 가면 경비 아저씨한테 안녕하셨어요. 또 의상실 아줌마 국립창극단에 계셨는데 의상실에 어머니 오시면은 식당 먼저 가시라고 하고 항상 배려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런 제가 양이 아니라 음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을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다가가셨던 어른이시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하고 정말 딸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명함이냐 그러면은 야가 내 명함이요 이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제가 선생님하고 살면서 선생님이 갖는 예술관이 우리는 예술가 그러면 화려하고 막 이렇게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러시지 않았는데 저는 너무 크고 돋보였어요. 우리 선생님은 사람이다. 진정한 예술가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선생님은 좀 너무 세고 당신이 메인이 되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원래 예술가는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목받고 싶어하고.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주목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노여워하시거나 이러시지 않으셨 네, 그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가난해서 무시도 당하고 가난해서 얻지 못하고 자식만
넷을 키우시면서 이런 힘들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안에 아주 진정한 지극한 사랑을 느끼고 인간이 또 우리 어머니가 겪어야 됐었던 그 무거운 삶의 이 짐을 올곧이 그 작은 어깨로 다 받아 안고 사셨던 삶을 제가 봐서 우리 선생님은 정말 그런 분이다. 그래서 제가 국악을 판소리를 지금까지 하는 그 힘은 우리 스승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했을 것 같다. 나 건방진 사람이어서 중간에 이러이러한 거 보고서 아유 나 안 해. 딴 거 할래.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의 그 감싸 안고 담아가는 예술가로서 정말 친절한 이 지극한 자애로운 스승님을 만나서 제가 공부를 했고 저한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은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판소리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어떤 장르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캐릭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네, 맞죠. 그렇죠. 예, 이런 선생님한테 쭉 오늘 들으면서 그런 판소리가 갖고 있는 그 넓은 품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게 없으면 그 인간의 복잡한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그냥 텍스트일 뿐이니까. 소설책 하나 읽는 것 뿐이에요. 거기다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거를 표현한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제자를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아이고, 정말 저는 자꾸 이제 꿈이 막 커져요. 그러니까 그 꿈이라는 게 결과물로서의 이제 자다가도 웃으실 것 같아. 내가 몇 년 뒤에 우리 세계 판소리. 네네. 아니 지금 구상이 그냥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 벌써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제가 사우디의 세종학당에서 리야드에서 그러니까 지난 제 무용원 선생님이 거기에 그 여자 대학교 우리 그러니까 이대처럼 그런 학교에 무용 교육 때문에 무용 원장님이 가시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그냥 휴가를 내고 너무 궁금해서 사우디의 사람들은 어떻게 히잡 쓰고 살까? 어떻게 하나. 제가 레바논, 바레인, 뭐 두바이 다 이런 데 가봤는데 사우디는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성 차별이 심하다는 아주 심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대체 어떤가. 근데 선생님이 이제 치마도 길게 입어야지 춤추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저도 따라갔어요. 가갖고 세종학당에 또 갔죠. 거기 폐쇄적이고 세종학당에 가서 세계판소리협회를 이걸 들고 가서 알려주면서 한국인이 이제 계시니까 교수님이 건축학과 교수님인데 네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연극반을 뭘 하고 계셨대요. 그 여자애들이 여대에서는 막 이러고 편하게 있다가 그 문만 나오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안 마주치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4명과 외연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데 거길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때 애들이 막 원래 사진 찍자고도 안 하는데 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사진 찍으니까 저 안내해 줬던 선생님들이 정말 이거 다른 모습이라고 얘네들은 찾아와서 사진 찍자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연락이 오기를 세종학당에서 연극도 했는데 판소리를 교육해서 공연을 한인의 날 때 하고 싶다. 10월인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요. 갈게요. 네네.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교육을 시켜야지. 같이 가십시다. 네. 정말. 그래서 지금 그 베트남 세종학당에서 글 가르치고 선생님 판소리 가르치고 이런 가시죠. 그러니까 회원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판소리협회요. 정회원은 실기만 되고요. 그 일반 회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월에 10,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게요. 같이 재밌게. 진짜 그 요즘 한글 그런 것도 많은데 진짜 판소리랑 또 연결이 되면 이게 무궁무진하겠네요. 저는 단순한 잘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덕수 선생님이 되게 그 사물놀이로 그 세계 겨루기 대회인가 이런 걸 해서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타악기잖아요. 타악기가 갖는 장점이에요. 그냥 치면 소리가 나니까. 언어와 이런 게 영역이 아니니까. 네. 근데 그것도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악기 뭐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소리. 그냥 몸만 와. 그 옷도 뭐 정장 한복 아니어도 조금 이렇게 한복스러운 거 입혀서 부채 딱 들고 그러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요즘 말로. 이상한 저산 이거 영어로 했다가 이거 그대로 한글 가르치면서 곡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 거기 흥보가책 거기 그냥 뭐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책을 냈는데요. 여기가 그때 이미 저는 생각한 거예요.
저아전 거동을 보아라. 이 발음을 넣어서 이 의미를 몰라도 우리가 이태리 가곡이나 독일 가곡을 몰라도 그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괴문을 철컥 열고 이렇게 발음을 넣은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외국에 간 애들이 저한테 소리를 배워서 문화원에 한 달 교육하는 애들이 했었어요. 이 교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도 번역본은 아니지만 이거는 2006년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오손보가 없어서 다시 이거는 이제 악보로 만들었는데 이건 14년도네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악보로 흥보가를 부를 수 있게끔 발음 기호는 못 넣었지만 악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야심작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판소리의 첫호흡 단가를 부르다인데 이게 이제 교재인데요. 판소리 발성 연습부터 명창들 장단 이제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는 발성을 알아야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리 내는 높낮이는 아니지만 이런 걸 이제 네 하게끔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사철가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부르던 사철가가 있어. 그러면 사철가의 뜻을 이제 그 어떤 노래다. 이거 교재는 처음 만드신 거 아니야, 선생님? 네, 이거 지금 처음이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만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원 가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각주는 요 뒤로 가 있고 이걸 한글로 현대어 풀이를 한 거예요. 현대어 풀이까지. 국곡도시가 하는 너 뭐 나랏돈 횡령한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간보라고 그래서 박자가 있는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기교 세 개가 이렇게 표현하게끔 하고 오손보까지 넣었어요. 엄청나네. 그 다음에는 영문으로 이거는 되어 있는 걸 제가 옮겨서 모은 건데요. 이게 언제 나온 거니까? 이건 한 3년 됐나? 3년 전에. 3년. 근데 여기 호남가라고 호남가가 또 있어서 이걸 지도를 직접 우리 딸보러 그리라고 그래갖고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 여기 다 들어있어요. 54개가. 아니, 언제 이 득음의 경지 그거 하시느라고 이런 것도 만드시고 도대체 잠은 언제? 그거 이제 저게 적벽가가 결정판이죠.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세계화 해야 돼요. 박수. 근데 이게 바로 할 수 있게 해준 게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공연도 하게 해주고 책도 하게 해주고 음반도 내게 해주고. 최수정 선생님의 세계화 이 판소리 세계화는 이제 시작은 됐고 이제 꽃피는 그런 단계네. 거예요. 꽃망울이 막 지금 부풀어가지고 막 진짜 부풀. 이게 정말 이 기운이 울력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촥 밀고 가서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이렇게 세계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전통도 살고 창작도 살고 뭐든지 다 살아요. 이 적벽가도 이 세계를 향해서 발신하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거기서 보고 그래서 지금 이 적벽가를 사천성에서 적벽 앞에서 부르고 배 띄워서 지금 제가 이거 할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가야죠. 중국을 가서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 무용, 그러니까 가무학 총체극으로 적벽가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들어가면서 우와. 그렇게 해서 거기서 히트를 치고 와야죠. 중국의 적벽가를 노래로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술성적인 그러니까 군사정고, 군사설음, 세타령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 그런데 너무너무 멋지게 불러놨다. 심지어 적벽가를 그렇게 전 완창을 들은 것도 이번에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런 그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고맙지? 정말 고맙지.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판소리 되게 좋아해. 샤우팅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들이 잘 못해서 저는 일본 정서를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친하게 지내던 지휘자 작곡 선생님이 마치스다 이사오 마치스다라고 동경예대 교수로 계셨어요. 정말 윤희상 선생님 제자예요. 이분이 독일에서 윤희상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어떻게 또 제 판소리 약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막 당신이 판소리 공부해서 곡도 쓰고 오케스트라로 하겠다 했는데 무대에서 지휘하다 쓰러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전임 교수가 좀 늦게 되셨는데 그래서 학교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한국인처럼 판소리를 이해를 하시는 일본인이고 다른 분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관심을 좀 안 갖더라고요. 일본 분들
분들도 판소리 되게 좋아하시는 좋아요. 분들 많아요. 서양 음악 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판소리를 부르는 사람들은 저는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친절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게 판소리랑 어떻게 뭔가 설명될 수 있는지 막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냥 그 든 생각은 공연에 갔는데 아까 귀명창이나 청중과 그 청중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적극적인 공연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저는. 그게 친절하게 관객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공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관객 참여의 측면에서의 친절을 한번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바탕에 네. 마음 바탕에 그 겸손함이나 공감이나 이런 게 없으면 표현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렇죠. 이 판소리 자체 무대에서 그 예를 들면 그 항상 귀명창의 그런 네. 그런 지점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훈련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훈련돼요. 너무 그게 일상이고 네, 네. 너무 당연해서 네. 아마도 그런 생각을 거리두기를 잘 못하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뭐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친절한 창극단에서 공연 따뜻함에, 매니저 하시는 분이 당신은 완창 안 듣는데요. 그래서 최수영 것만 듣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숨을 쉬잖아. 그러니까 숨을 쉬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안 하는 게 정석이죠. 과하면 저희들도 혼나요. 넌 네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 경계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지나치면 예술의 훼손이 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선생님이 촉이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그 큰 공연도 어떻게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을 저렇게 적시에 포착을 해서 특히 이제 고수분하고의 그 소통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적벽가 8시간도 엄청난 거였지만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좀 훈련이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뭔가 내 얘기를 내가 한자를 막 쓰니까 뭐 국곡투시 거는 놈가 그러면 모르잖아요. 나랏돈 빼먹는 놈 이러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혼도 나고 그랬어요. 아유 최수정은 뭐 지가 박사라고 뭐 그렇게 하더라. 이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소리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하나라도 더 가져갔으면 좋겠고 내 가슴속에 이 얘기인데 여기에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저는 예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내는 거는 바꿔 부를 수도 있어. 그러나 원형의 것이 뭐고 말 뜻이 뭔지를 알고 너희들이 이거를 바꿔 불러도 좋다. 이거조차도 모르면서 막 그냥 풀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친절이라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옛날에 20년 전에 녹화해놓은 방송도 보니까 거기서 뭘 하고 있더라고. 뭐래? 말을 애드립을 쳐가지고 신년인데 뭐 박을 타는데 신년에 KBS 국악 한마당에 보시는 분들은 다 복을. 그러니까 무대 매너가 엄청난 그래서 거야. 내가 속으로 저 어린 것이 저랬단 말이야. 스타지, 그야말로. 스타가 가져야 될 덕목을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공연 끝나면 그런 평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다르더라. 네가 그런 꼭지점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촉이 좋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그 선생님의 에너지로 이렇게 꽉 차면서 그게 굉장히 편하면서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적벽가 8시간을 들을 공식적으로 노래는 3시간 40분인데 이제 그 뭐 인터미션과 전체가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선생님 아니면은 그게 선뜻 하여튼 그런 느낌이 천직이죠. 들어서. 그죠? 아니 그래서 혹시나 판소리로 함양된 인격인지 아까 스승의 영향이 컸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저희 엄마가 어머니가 굉장히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나기도 아버지는 서해 가셨는데 아주 까탈스러운 서해 가신데 엄마는 사랑이 크신 진도. 분. 엄마는 정읍이시고 아빠는 진도고. 근데 엄마는 어머니가 정읍인데. 아 그러세요? 태인 정읍이고. 우리 엄마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고모 누가 오시면 꼭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택시 불러서 이렇게 가시게 하고. 그래서 저는 어른들은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집에 오셔도 선생님 친구분들까지 다 이렇게 하고 저도 누가 오시면 이러는데
너무 그런 걸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뇌물이 아니잖아요. 정인데, 그런 거가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소리 엄마, 낳으신 엄마가 모두 그런 세상의 사랑이 너무 풍만하신 분이고, 저도 거기서 보면서 크고, 그런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그냥 착착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흐트러져도, 나만 중심이 잡혀 있으면 되지. 꼭 그걸 이렇게 보여야 되나? 그래서 그냥 편히 해. 이러고 막 이렇게 경직돼서 뭘 하는 게 되게 싫어요. 대범해요? 네, 장군이셔, 장군. 저 별명이 최장군이었어요. 나 아주 어렸을 땐 채찐빵. 얼굴이 넓어갖고 채찐빵. 그러니까 이런 참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기생되고 싶냐라는 말을 듣는 장르를 네. 예술의 영역으로 이렇게 올곧이 하나로 가시는 힘이 대단하신 거죠. 이제야 이제 세계를 향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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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